자,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온라인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독서 모임을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2시간이라는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또 독서 나눔 시간으로 할당하신 거 참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이 알짜배기 시간이 되려면, 이제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발언을 할 때 끝까지 경청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서 모임을 나눌 때 내가 말할 때만 말하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있다 보면 어떤 대화의 흐름인지 놓치기 쉬우니까요. 내가 말할 때보다 들을 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요. 지금 1시간 1, 2분 들을 거니까 화장실 가실 분, 또 물 떠오실 분 지금 바로 해결하시고요. 2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우리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도입 질문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왜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뭐 학업이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자기만의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돌아가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답해 보실 분 한번. 저는 요즘 화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화해. 화해, 용서하는. 네네. 꽃과 관련된 화해가 아니지? 놀래라. 화해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에너지가 생각보다 걸려 있다. 생각보다 분산된다는 걸 느끼는 게 제가 40살 이후에 센서티브한 남자와 안 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걸 좀 느꼈어요. 저든 회사에서든 좀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시고 음, 남자에다가 저랑 비슷하게 좀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랑은 대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음,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도 제 눈치를 보니까 음, 이게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이게 오해가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화해까지라는 말이 좀 무거울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서로에게 이제 업무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그게 되게 오해가 불리기 쉬워서 쌓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가가야겠다. 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소통을 요즘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과도 소통을 통해 이제 최근에 제 에너지를 엄청 뺏어갔던 것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어요. 그걸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아, 네. 이런 거죠.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겉으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충분히 열심히 살고 회사도 정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음, 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음, 이거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다가 내가 이런 관계적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두려움에 덮어두고 있었구나라는 음,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음, 이것들을 이제 회사에서도 조금씩 소통을 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그냥 차 한잔 하자고 미리 음, 먼저 말씀드리고 해서 풀고 이번 주 안에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일단은 육체적인 건 똑같지만 정신적인 건 많이 사라졌어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평안이 지금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요인이었구나. 네네.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아양을 많이 떱니다. 응? 아양을 많이 떱니다. 다양을 많이 떤다. 그 어르신들이 제가 요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께서 막 웬만하면 몸이 힘드시다 보니까 약간 안 움직이시려고 하고 그런 게 있으셔서 약간 좀 애교도 부리고 음, 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편인데도 여러 번 거절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열심히 인지적인 프로그램 음, 그거를 유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동말. 예의치 않게. 저는 요즘 정리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리를. 몰입을 하고 싶어서. 근데 몰입을 하려면 많은 정리가 수반돼야 된다고. 그래서 공간도 그렇고, 공간은 이제 물리적인 정리를 하고, 시간도 요즘은 한 주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워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내가 이 하나 둘은 꼭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조금 이런 비전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업무적으로 해야 될 것을 조금 밸런스를 좀 잡으려고 정리를 열심히 하고 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시간과 물건의 자, 오늘 온라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희님,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어떤 건가요? 학교 다니고 쳇바퀴 같이 도는 삶이지만 요즘 2학기 들어서 새롭게 시작한 게 있긴 있어요. 저희가 맞춰야 되나요? 댄스학원도 등록했고 음. 그리고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헬스와 연애 축하드립니다. 이제 40 음. 며칠 정도 됐는데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카톡을 넣고 있어요. 오, 네, 댄스학원.
네, 댄스학원도 다니고 있고, 그렇게 연애 시작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건 뭐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연애라서 열심히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좋습니다. 우리 저기 필리핀 한번 가봅시다. 보람. 저는 요즘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왁싱샵 오픈 준비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관건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혼자서 고민도 하고, 또 같이 일할 친구들한테도 아직 논의도 많이 나누고, 이번 주에 뭐 유니폼도 맞추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다시 작업 시작하고, 이런저런 준비하고 하는 데에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민성 한번 해볼까요? 아, 저는 요즘 절제를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절제? 조금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 세팅을 값을 잘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있는 거는 핸드폰을 안 보는 습관, 그런 거를 잘 유지하는 거. 저는 그런 걸 절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운동, 뭐 독서, 뭐 그럴 땐 다 요즘 절제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습관이 잘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아예 핸드폰 보는 시간도 딱 그 정해진 시간만 이제 보고, 그 이후에는 최대한 안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동시에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나 자신을 챙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열심히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챙기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산책을 해요. 서로 한 시간.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찬양을 들으면서 1시간 산책을 해요. 그걸 안 하면 뭐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게 왜 나를 챙기는 거예요? 이 하루를 보통 저녁에 하거든요. 음, 저는 밤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밤에 온갖 유혹들이 물밀듯이 밀려오잖아요. 음, 요즘은 밤을 좀 지키는데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음, 그 효과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활동, 찬양으로 채워서 그게 이제 이후의 시간도 조금 뭔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책을 할 때 저녁 루틴을 세워요. 아, 내가 이 저녁에 이렇게 좀 보내야겠다를 1시간 정도 산책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시간 활용도도 되게 높아지고 그 규칙성도 생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거는 진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감사 제목 적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보통 시기상 조금 다운이 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이제 카페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감사 제목을 적게 되는데 꼭 예전에 비전스쿨 수업하는 것처럼 매일 적는 건 아니어도 그런 다운의 시기에 왔을 때 진짜 약간 네, 이게 왔을 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딱 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작지만 큰 힘을 항상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면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지만 또 회복할 것 감사.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회복된 것 감사. 약간 바로 한 이틀, 3일 이렇게 연속 쓰면 확실히 응급처치라든지 몸에 효과 좋은 약을 먹는 회복 탄력성으로 뭔가 보네. 오늘 끝나고 결혼식 있어?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그럼 뭔가 오늘 외출 복장이. 자,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진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감정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직장에서 종종 있어서 최대한 제 감정을 잘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분노 유발 버튼 같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에 너무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좀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그 감정을 좀 훈련하는 것? 그게 결국 제가 직장에서 계속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 마음 챙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노 포인트가 직장에 있으면 갈 때마다 그렇겠네. 혜민 손 들었네요? 네. 저는 성찰적 글쓰기를 요새 저를 챙기기 위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로 해서 회사 출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1년 지났고 이제 거의 딱 2달 후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약간 좀 회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약간 그게 성과적으로만 보면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만 들으면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 돌아보는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팀펠러 목사님이 일과영성 읽으면서 에세이를 쓰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약간 나는 부족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에서 좀 많이 자유하게 하는 것 같고 확실히 그 감정을 글로 적어내면서 이제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글로 이제 감정을 적어내면서 분리하는 그 작업이 저에게 좀 지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회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성찰적 글쓰기에 좀 힘을 쓰고 있고 이게 좋은 약간 환기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 이걸 하고 있구나. 대단하다. 이거는 우리, 상윤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저는 일단 확실히 저를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제 이게 또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장염이 또 터진 거예요. 어쨌든 심리적인 부분이랑 조금 감정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비전 스쿨을 해야 되고 북크를 해야 되고 나의 비전을 꿈꿔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과 그 와중 속에 이제 힘들어가는 어쨌든 몸이 반응이 온 거잖아요. 지쳤다라는 반응이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제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몰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에 몰입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음, 위해서는 내가 나를 뭐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까 라는 음,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과제를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했던 것부터.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과제가 어떤 건지를 제 멘토님이 피드백해 주셨던 거, 같이 음, 동기들이 피드백했던 거를 보면서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을 하면서 이 고민이 어쨌든 근거가 있는 고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겠다. 내가 나라는 삶에 대한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을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고 음, 나를 매일매일 계속 다독여가고 칭찬해가면서 다시 한번 조금 빌드업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음. 나를 칭찬하는 거랑 그러니까 장점 찾기랑 감사 제목은 조금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지금 다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빛? 저는 이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수업 때 이제 약간 디지털 줄이기를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음, 그거를 줄여 나가던 음, 찰나에, 이게 너무 줄이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음, 지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임의 팀이 지금 중요한 대회를 하고 있어서, 어, 그러니까 다른 경기는, 원래는 모든 경기를 다 챙겨봤었는데, 다 안 보고 제가 응원하는 팀 경기 있는 날만 본다. 약간 요거를 목적으로 음, 잡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는 시간에는 정말 온전히 그거에만 딱 집중해서 보고 그거를 딱딱 여기까지만 봐야지 하고 딱 끊어내는 음, 연습? 요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리프레시도 되고 음. 좀 원래 좋아하는 거니까 뭐 독서를 하다가 혹은 과제를 하다가 지치는 순간에 그렇게 한 번씩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희용 한번 들어봅시다. 다들 다 잘 챙기고 계시네. 별로 저를 잘 반대편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답변이 잘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네, 답이고. 그게 답. 다른 사람들의 챙기는 방식들을 들어보고 내가 좀 따라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라고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전 여자친구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점이 많은데 너무 나열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기도하다가 느낀 점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자친구만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회사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다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 그럼 괜히 기도 끝나고 이제 연락해요. 잘 지내냐. 그래서 괜찮으면 내가 널 위해 기도 중이었는데 영통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관계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확실히 좀 품어지는 그릇이 넓어진다라는 느낌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문제도 해결되는 게 있었고요. 그래, 내 기도는 안 했나 보네. 연락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감사 제목에서 뵙겠습니다. 승민? 저는 요즘에 빵을 먹어가지고 저는 요즘 마음 다스리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화가 많고 좀 예민한 사람이라 가지고 왜 또 일할 때 저는 장사를 하니까 그 배달 기사님들이랑 계속 이렇게 접촉이 되거든요. 그럴 때 배달 기사님들이 그 일로 생각을 안 하시고
돈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음, 일에 대한 어떠한 수행하는 능력이라든지 일 처리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 픽업 시간이 10분이 제한돼 있으면은 그거를 잘 못 지킨다든가 아니면 배달해주는 시간이 20분이라면은 그걸 못 지켜준다든가 그럼 제가 늘 전화를 해요. 다 보고 있다가 기사님 오셔야죠. 어디세요? 기사님 음식 나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좀 짜증을 좀 많이 냈었거든요. 기사님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니까 제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풀에서 물장구를 여러 번 치면 점점 파도가 높아지듯이 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 다스리기를 하면서 최대한 요즘 교회에서 BTS라고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게 저한테 좀 많이 왔어가지고 좀 오래 참으려고 하고 있고 또 마음이 좀 차분해지니까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 다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화를 되게 안 낼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좀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했겠지. 요한 손 들었네요. 저 뭔가 하나 나누고 싶어졌는데, 저는 아직은 좀 수준이 낮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제가 잠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제게도 휴식이 된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9월 수업 들을 때 그 휴식이라는 이제 조금 설명을 받아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는데 뭐 휴식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걸 바로 실행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완벽히는 못 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쭉 살다가 어떤 포인트에 그게 뭔가 딱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쉬고 싶다. 그래서 저번 수업 때 멘토님이 되게 저는 감사하게도 그 포인트 해주신 게 긴장 완화? 약간 텐션을 잠깐 이렇게 풀어주는 것만으로 저는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뭔가 잠깐 심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눈을 붙인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그 잠깐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쭉 잡고 있던 그 집중력을 살짝 놓아주는 것도 좀 좋은 휴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좋습니다. 좀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독서하면서도 이 밸런스를 좀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과 휴식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리고 이 열심이나 휴식 두 가지 방식의 독서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질문이었거든요. 어릴 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놀 때 놀고 할 때 해라 라는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릴 때부터 잘 안 됐지만 지금 사회 나와서는 정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열심의 순간하고요, 이 쉼의 순간에 자기만의 기준이 뭔지를 일단 아셔야 돼요. 내 기준의 열심이 사회적 기준의 열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기준을 넘어선 사회적 기준의 열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번아웃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맞지 않다 혹은 내가 튕겨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갉아먹고 부서지고 있는데도 사회에서 원하니까 그냥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그 스펙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능력을 원하니까 지금 나한테 그게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지만 영어도 했다가 자격증도 땄다가 또 사람들이 말하는 공모전도 한번 해봤다가 하니까 내 일과가 다 무너지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은 그 정도의 사회적 기준은 너무나 이 사람한테는 폭력적이라서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모든 사회적 기준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걸 못하면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꾸 이제 공식화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한번 가보면요. 휴식의 순간에도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이 나만의 어떤 절대적인 휴식의 기준하고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휴식의 기준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규적으로 정해놓은 10분 정도 쉴 수 있게 해줄게. 점심시간 한 50분만 해라. 혹은 2시간 정도 해줄게. 이렇게 규칙이 정해지잖아요. 그 규칙과 이 개별적 사람의 규칙은 다 아마 다를 겁니다. 근데 조율할 수 있는 정도의 규칙을 요구하는 사회가 있고요. 거의 휴식 시간은 1분만 줄게 라고 하는 이렇게 좀 너무 타이트해서 일반적인 사람도 그 기준에는 적합하게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기준을 내세운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푸드 이런 데 판 같은 데 가보면
너무나,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부당할 정도로 내 멘티들한테 일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야, 이거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이상하다 정도로 되게 이 사이클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야만 그 시스템 유지되게끔 하더라고요. 그런 기준에 내가 못하면,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성실하지 못하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적 기준에 오류가 있는 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인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의 순간에도, 휴식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준이 어떤 거구나를 알고요. 그 기준과 똑같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회가. 그러니까 뭘 아셔야 되냐면, 열심과 휴식의 내 기준을 일단 잡고요. 이 기준과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 기준보다 살짝 높은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도 이득입니다. 내 기준이 조금 높아질 수 있겠다, 이 일을 하면서 나의 한계를 조금 넓혀볼 수 있겠다 하는 정도까지가 딱 나한테 허용되는 범위인데, 이거를 한참 넘어선 것은 애초부터 그쪽 방향이 나의 비전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추구할 수 있는 당장 시도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참 뒤에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휴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 푹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생산성이나 나의 열심이나 역량들이 발휘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걸 다 삭제시켜버리고 사람들이 다 정해놓은 그 10분의 휴식, 5분의 휴식으로 나를 밀어넣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부서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걸 다르게 생각하면 메타인지의 최적화라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의 최적화를 이뤄냈을 때 여러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파악하는 거, 그걸 기점으로 직무를 정하고요. 그걸 기점으로 달란트의 어떤 직업을 정해보고 또 목표를 설정해보고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한 멘티의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사회적 기준이 이만큼 올라 있는 걸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거죠. 원트가 발동이 돼서 아직 그 정도 역량이 없지만 이걸 한번 추구해 보고 싶다 했을 때, 그럼 이 당장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탑 플레이트에 있는 고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얘까지 가기 위해서 나의 역량 바로 위에 있게 뭘까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결과치로 나와 있는 얘를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해서 얘를 추구하는 게 우리한테 맞는 전략인데, 이 전략을 자꾸만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 결과를 당장 내가 내일부터 실천해야지 하면 대부분 실망하는 결과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방향이 틀렸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더 큰 문제가. 비전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는데 순서의 문제, 현실화될 수 있는 목표 플러스 1의 문제, 이 설정에 대한 값이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잡고 차근차근 나라는 사람의 메타인지를 잘 작동시켜서 그것보다 살짝 높은 것을 추구하되 방향을 잃지 않는다. 대신 당장 눈앞에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가 다음 달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 돼요. 1년 차 때는 이 정도가 평균치고 지금 평균치보다 내가 더 앞서고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10년 뒤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1년 뒤에 목표로 잡아놓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서들을 잡으려면 여러분의 어떤 비전의 방향성이 설정됐을 때 꼭 우리가 해야 될 거, 독서 리스트를 1년치부터 10년치까지의 연차마다 어떤 책을 읽어 나가야 되는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목표를 산출해야 되는가를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루트를 한번 설정해 보지도 않고요. 그냥 저기 멀리 있는 거 하나, 혹은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조그만 거 하나, 이것만 있다면 한쪽은 늘 펑크가 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비전은 항상 이렇게 맞물려서 핑퐁 하듯이, 테이블 테니스 탁구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장기적인 거 하나 추구했다면 그리고 단기적인 걸 하나 추구해보고 단기적인 실천을 한번 했다면 또 내가 목표를 잘 이루고 있나, 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있나를 볼 수 있는 가치관적인 독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독서가 가장 필요한, 우리한테 좀 훈련돼야 되는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책을 골라오는 거 보면 가치지향적인 사람은 늘 가치지향적인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책을 읽어봐요. 그래서 나 이런 삶이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래 라는 류의 되게 롱텀의 책들을 많이 가져오고요. 또 반대로 가면 당장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 실용 독서만 갖고 오는 분들은 되게 가까운 것만 해요. 이 사람들의 약점을 다르게 생각하면 실천하고 바쁘게 사는데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내가 가치지향적인 사람한테는 실천적인 걸 좀 한번 해보자 하고요.
실천적인 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가치지향적인 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들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독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독서라는 주제로 책을 나눔을 할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가치지향적이고 의미지향적인 장기적인 독서를 해오셨다면 오늘 특히 드려야 될 거는요, 실용독서 해오신 분들의 이런 나눔을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실천적인 거, 당장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오신 분들은 가치지향적이고 또 삶의 방향성에 대한 책을 갖고 오신 분들한테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그래서 하브루타가 좋은 게요, 내가 한 번에 두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준비했던 거 말하면서 상대방이 들으면 나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1대1 하브루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책들을 한번 밸런스 있게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패들렛 가가지고요, 오늘 읽었던 책들 저번에 했던 그 양식대로 같이 한번 링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에 질문 하나. 질문. 단기, 장기로 책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가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실용적. 근데 거기에 딱히 분류되기 어려운 책을 내가 골라서 읽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나에게 지금 딱히 필요 없는 책을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분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요. 딱 그 파트에서 이제 필요한 게, 우리가 진도를 아직 안 나갔지만 논의기수에서는 독서를 해석하는 힘을 키우는 훈련을 합니다. 해석.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중립적이고 내 분야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관찰하고 인풋으로 삼았을 때라도 이것을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어떤 나의 기준들이 명확하다면 둘 중에 어디에 더 유익한가를 해서 이걸 각색해서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해석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눈앞에 있는 이런 테이크아웃 저 커피 잔을 가고 플라스틱을 보고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혹은 단기적인 비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해석하는 힘이 들어갔을 때 장단기적인 나의 비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념적인 것이 돼도 되고요, 실천적인 것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힘을 키우기 시작하면 이걸 어느 쪽으로 넣어야겠다라는 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그게 장착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직접적인 분야의 연관성이 있는 것만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배우는 것들이 모든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1번, 지식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이해하기 시작할 거고, 그 연결점을 해석력으로 키워낼 거고요. 해석력이 키워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인문학책과 성경이 연결되어 있고, 성경과 자기계발서가 연결되어 있고, 자기계발서와 오늘 내가 했던 일이 연결되어 있구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한 줄기가 비전이 되는 거고, 그 한 줄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 주변의 사람들, 읽고 있는 인풋들이 하나의 어떤 줄기로 다 연결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힘을 키우면 쓸모없는 인풋은 하나도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거리가 가까운 게 있고 해석하기 먼 어떤 인풋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가까운 해석점을 찾자 이거죠. 그래서 나랑 연관성이 높은 해석점을 가진 인풋이 있을수록 좀 더 쉽게 혹은 더 많이 짧은 시간에 이 해석력을 발동할 수가 있겠죠. 좋은 질문이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뭔가 직접 저도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완전 딱 제목부터가 이미 너무 핏한 게 있고 그게 이제 점점 연관성이 이제 옅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석력이 클수록 이게 옅어져도 거기에 대한 인풋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석력이 약해져 있는 아직 잘하는 상태에서는 좀 더 인접한 걸로 이제 차차차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뭐라고 1차적으로 진짜 완전 딱 정확한 게 있고 2차적으로 조금 먼 게 있고 3차적으로 더 먼 게 있잖아요. 그 2차의 지점의 책을 어떻게 보는지가 완전 1차적으로 개발자가 되는 개발자의 사회생활 뭐 이렇게 하면 딱 완전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선정하고 알아내고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가 키포인트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방금 했던 질문에서는 산업과 경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없는 거지. 우리가 지금 패러다임 스쿨이나 경제 스쿨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개발자라면 전 세계 IT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 IT 업계, 특히 미국발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IT 업계가 A라고 움직인다면 그래서 한국은 B라고 움직이는구나를 이해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독서가 본인한테는 거시경제적인 독서가 되겠죠. 이건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탐색 독서라서 친절하게 내가 자주 가는 서점에 딱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만의 서점을 만든다 생각하고 큐레이션도 내가 한다 생각하고 찾아다니는 독서가 되어야 방금 말했던 그 2차 독서, 3차 독서가 시작되는 거죠. 이 눈을 키우는 게 진짜 힘들어. 내가 느끼기에도 이거는 경제를 좀 볼 줄 알고 산업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직장 기준까지도 필요성조차 못 느끼거든. 내 일을 하기도 벅찬데 무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산업까지 봐야 되냐 이렇게 가니까 뭐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10년 지나면 되게 쓸모 있는 소모품은 될 수 있을지라도 자기의 업이 만들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건 자신만의 업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 직장이 혹은 내 회사가 망해도 나는 살아남아요. 나만의 역량은 계속 키워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회사 어디로 한번 가볼까? 이 고민을 하겠지. 그래서 직무나 직업이 아니라 그냥 업 자체를 내 걸로 만드는데 역량을 좀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기회 되면 우리 부크부크 하면서도 패러다임 스쿨이나 경제 스쿨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니 특강으로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자, 나머지 분도 계속 쓰고 있네요. 계속 다 될 때까지 한번 써봅시다. 패들렛에. 자, 그러면 우리 1대1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 지금 하나, 둘, 여섯. 그러면 온라인도 지금 회의실 열어드릴 거니까요. 1대1로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파트너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은편에 앉은 사람하고 할게요. 오프라인은. 시간 다 끝났고요. 이제 파트너를 좀 바꿔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온라인은 제가 그 회의실 멤버를 바꿔드릴 거고요. 오프라인은 자유롭게 안 하신 분들하고 파트너 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본인 자리로 가서 앉아주세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자, 본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모두를 대상으로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면 먼저 자원하시는 분한테 기회를 드릴 거고 없으면 랜덤하게 책 내용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짝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를 해왔어. 나름 이제 그냥 끄적인 거죠. 준비된 남자 손주상. 근데 진짜 정리 잘했어요. 그러면 기대된다. 그러면 안 시켜야지. 먼저 해볼까? 네. 제가 읽은 책은 오늘도 당신이 궁금합니다. 라는 책이고 장은교 기자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제가 한창 현직자 인터뷰를 하러 다닐 때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인터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이 강조하는 건 모든 인터뷰 그리고 진짜 인터뷰는 라포 형성 그러니까 정서적 교감, 신뢰감 형성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멘토님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제 직무가 HR 쪽이니까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이야기를 얘기해도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HR 담당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던 말이 기억에 또 남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인터뷰를 잘한다라는 건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결국 저는 EQ 지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공감 지능이, 감성 지능. 그러면 EQ의 지능은 무엇으로 구성돼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EQ 지능은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해요. 자기 인식 능력,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동기부여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 그리고 사회적 이런 소셜 스킬 능력 이런 것들이 EQ의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통을 잘한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인터뷰를 결국 소통을 잘하고 싶으니까 이 EQ 지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5가지의 그 값들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이 5가지 값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게 HR에 있는 용어 중 그 학습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COP. 이런 멘토링 연구소 같은 조직.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건 이런 반복적인 학습 공동체네. 이런 멘토링 연구소와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부크부크를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의 EQ 지능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근데 제가 액팅 포인트를 뽑는 거는 이제 제가 비전 스쿨을 쓰게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학습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학습 공동체가 필요하지?
생각해 보니 내 직무와 관련된 학습 공동체가 좀 부재하다. 그래서 찾아봤어. 그래서 트레바리에 HR 독서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일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허나 이건 고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그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학습 공동체를 찾는 것. 이게 적용점. 제가 액팅 포인트 1번. 그리고 이제 소통을 늘 잘하기 위해선 제가 결국 제가 최근에 쇼츠를 본 적이 있거든요. 타이밍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소통의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늘 내가 올바른 상태로 깨어 있으면 된다. 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계속 이런 비전적인 활동을 결국은 해야겠다가 저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네, 이렇게 하부타를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보내준 그 쇼츠. 맞아요. 본주 삼성. 참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런 부크부크 모임에 오셔서 혹은 비전스쿨이라는 수업을 한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두고 학습하는 공동체가 진짜 드물어요. 학습이란 단어가 없이 비전만 있는 곳도 있고요. 비전 없이 학습만 하는 곳은 있는데 비전을 놓고 학습하는 공동체는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야,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공부를 하냐. 교회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나눔을 해야지. 이렇게 가니까 진짜 필요한 것인데 우리한테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토요일 날까지 나와서 이 모임에서 지금 얻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읽어봤던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했던 그 메모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딱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이 책에 대해서 더 덮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뷰라는 학습법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걸 자꾸 쫓아가게 돼요. 왜냐면 정말 좋거든요. 이 책 읽어보면 알 거예요. 인터뷰가 정말 지름길 같은 학습법이구나. GPT가 줄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구나. 이걸 더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제 멘티 플러스 교회 청년들이 정말 안 되는 수업의 진도 중에 하나도 인터뷰예요. 맞아요. 2년, 3년 동안 가르쳐서 한번 가봐라 해도 한 명 인터뷰도 못하고 끝내는 애들도 있어.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150명 채웠거든요. 인터뷰를. 교육이라는 키워드,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150명을 채웠어요. 나한테 정말 큰 자산이야. 그 150개의 mp3 녹음 파일과 대본화 시켜놓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요, 책이 없습니다. 구글링해도 나오는 게 아니야. 맞아요.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테슬라에서 라디오처럼 들어보면서 내려가거든요. 그 십몇 년 전에 했던 인터뷰가 지금도 인사이트가 있다니까. 현직자의 얘기니까.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현장감 있는 대답들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인터뷰라는 학습법이 우리한테 두려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절에 대한 마이크 들고 한번. 일단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에 대한 거절? 네, 일단은 인터뷰 거절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에 대한 거절도 어느 정도 두려움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소개한 거에 대한 두려움 네, 상대방이 나를 봐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 그인 것 같습니다. 민성 한번 해볼래? 지금 대화창으로 한번 해주는 진짜 그런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난 저 사람보다 뭔가 좀 더 낫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조금 있지 않는 거? 있는 거? 그런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거를 약간 시즌 때 제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그냥 제가 세일즈를 하는 것처럼 조금 사람을 상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또 약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한번 인터뷰를 생각만 해도 조금 재밌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맞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고 한 번만 해보면 알 거야.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진짜 필요한 공부구나. 왜냐면 내가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때가 됐을 때는 제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전국에 다 집사님 전원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의 키워드와 연관돼 있는 준비만 되면 내가 다 연결시켜 줄 텐데 그 준비가 아직 안 돼. 준비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스스로 한 3명에서 5명 정도 인터뷰를 해본 사람이 준비 과정이에요. 그 이후에 진짜 내 직무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건데 거기까지 못 와요, 거의 다. 그게 참 아쉬운 거. 요한 손 들었네요. 저는
저는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SNS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커피챗이라는 문화가 좀 잘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거를 알고 있는데 멘토님께서도 강조하시고 근데 저는 그 독서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뷰가. 그러니까 독서를 만약에 내가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인터뷰를 주상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갔듯이 사실 독서도 내가 어떤 책을 왜 선정해서 그 책을 어떻게 읽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랑 인터뷰도 사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그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독서와는 다르게 사람은 내가 실제로 이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심리 중 기저가 이 give and take라는 심리가 좀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면 제가 보통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을 때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뭔가 제 안에 스스로 경험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걸 좀 문턱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문턱을 넘어서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의 연장선이라. 저는 방금 그걸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 격차가 느껴지다 보니까 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지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랑 격차가 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읽는 거죠.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그분이 되게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비전 명함을 드리니까 이거 신입사원 리텐션 하는 교육에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한창 파이팅 넘치던 때가 생각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그 사람들도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가 내가 너무 자신감 있게 쭈글쭈글하게 갈 필요는 없겠다.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저도 완전 동의하는 게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감사하게도 저한테 인터뷰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망설임 없이 해주겠다, 하겠다라고 대답한 이유가 제가 그 인터뷰의 장점을 아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도 이렇게 부끄부끄해 사실 오는 이유도 와서 말하는 이유도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정리가 되고 또 얻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상이가 말한 이 어떤 존재나 경험이나 경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어가지 못한다라고 섣부르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좀 버려야 되는 오해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강조하고 싶었던 학습법인데, 이 인터뷰라는 게요, 사실은 여러분보다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 전체를 리마인드 해볼 수 있는 정말 큰 자극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전 질문도 미리 드릴 거고, 그 사전 질문에 내가 답을 써보면서 글도 한번 정리해보잖아요. 이 사람한테 엄청난 인사이트가 돼요. 내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내 과거에 이렇게 열정적인 때가 있었는데, 이런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질문을 받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의 관점을 지금 세대들은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 관점도 좀 필요하구나를 스스로 반성하게 돼. 근데 한 20년이나 나보다 후배인 사람한테 그걸 들키기 싫으니까 이걸 정리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나도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좀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이런 자극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요한이나 주상이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제가 교회 친구들한테 가장 요구하는 게 딱 이런 애티튜드거든요. 가서 물어봐라. 대신에 막무가내로 묻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커피챗이라는 문화를 우리가 다 배워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이건 맞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내가 단기간에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솔직해져야 돼. 배우겠다. 대신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가 있으면 더 좋냐면 우리나라한테 없지만 미국에 있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Go forward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성범이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성범이한테 뭔가를 줬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더 줘야 돼. 혹은 최소한 등가되는 뭔가를 줘야 돼가 give and take잖아요. go forward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줬으면 그 다음 너보다 어린 사람한테 주는 게 나한테 갚는 거다. 이런 문화가 go forward 문화예요. 크리스찬답게 흘러갈 때 가장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문화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챗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네트워킹 파티 같은 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스레드라는 걸 지금 제가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진짜 가볍게 이런 크리스찬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 올렸는데 지금 댓글이 한 수백 개 달리면서 실제로 한번 만나자 이렇게 분위기가 돼서 지금 오늘 제가 포스터 만들 겁니다. 심지어 다음번 부크부크 하는 26일 날 저녁입니다. 날짜는 정해졌고요. 이미 신청자들이 저한테 개인톡 와서 지금 한 열 몇 명은 확정이 됐고 여러분들과 사회인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자리를 이 자리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부크 하듯이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요.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명함 갖고 와서요. 비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마 인터뷰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정들 좀 비워 놓으셔서 오프라인으로 꼭 오셔서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찬답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동일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보다 한 30, 40대 대부분이니까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되게 큰 인사이트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저녁 7시, 5시 7시입니다. 5시 7시 그 근로자 아카데미 끝나고 1시간 쉬었다가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좀 커피챗을 여기서 단체로 할 거거든요. 우리 1대1로 하부르트 하듯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비발디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인데 구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 그냥 한번 툭 던졌는데 스레드에서 질 좋은 사람들 양질의 어떤 친구들이 막 생겨가지고요. 지금 제가 직업군을 한번 쭉 나열해 보니까 만화가 그리고 IT 프로그래머 HR 경력 15년 차 그리고 음식적 칼국수집 사장님 그리고 자전거방 운영하는 집사님 뭐 이런 사람들 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 명함을 나누기도 하고 크리스찬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꼭 오셔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영님. 손 든 거야? 희용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 질문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강박. 질문을 완벽하게. 그리고 또 이런 것까지 질문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조정인 것을 물어봤을 때 약간 쪽팔린 약간 그런 느낌. 그치. 완벽하게 대한 약간 거기 이어서 약간 말하자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용기이자 역량인 것 같아. 이게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잘 모르니까 알려주실래요?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게 함구하다가 때를 다 지나서 사실 제가 이거 궁금했는데 알려주실래요? 하면 그 타이밍이 아닐 때 그때는 필요 없는 정보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미 지나가는 정보가 돼서 내 생각 손든 거였어. 아니었어?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답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큰 배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비전 스쿨이든 경제 스쿨이든 부크부크든 가장 골조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대화예요, 대화.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양질의 배움인지를 우리가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아까 정확한 얘기를 지금 해줬는데 나 스스로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그렇게 1년 넘게 고민해도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 사람의 대답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한테 꼭 가서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까 HR에서 말하는 학습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다시 물으러 간다. 그리고 질문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포드의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나한테 도움받았으면 다음번에 너보다 어린 사람들이 너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한테 갚아줘. 라고 하는 거죠. 가장 성경적인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구상하고 있던 것도 전국에 이런 네트워킹이 이어지게끔 아예 공개를 해버릴 생각이에요. 이제 오픈 소스로, 예를 들어 HR 분야의 집사님들, 이 교회, 이 지역의 이분이다. 라고 다 공개해버리는 거죠.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그러면 여기 연구소에 가서 회원만 되면 여기서 이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일정들을 다 공유해가지고 같이 만나러 갑시다. HR하고 만나러 광주에 갔다가 IT 한번 만나러 경기도를 갔다가 부산에 무역을 배우러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잘 쓰면 아마 우리한테 없었던 새로운 진검다리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책 나눌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자원자부터 먼저 받아볼게요. 예선 책 어떤 거였지?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 네. 음, 사실 내용이 지금 짬뽕이랑 마이크 들고 하고 있지? 마이크. 일단 이 책은 저희가 이제 경제 수업을
주식이 끝나고 부동산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제가 부동산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뽑았고요. 일단 어떤 마인드라든지 투자하려면 건물 형태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의 앞으로의 자산 목표를 세워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마인드는 제가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3억 원을 투자해서 2년 만에 1억 원을 벌었으면 된 겁니다. 누가 1억 원을 투자해 재개발 호재로 1년 만에 2억 원을 벌었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다른 재테크도 그렇지만 부동산에 있어서는 특히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주변에서도 저 사람 저기 투자해서 얼마 벌었대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내가 투자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좀 숨겨가면서 그냥 조용히 열심히 벌고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의 형태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라면 고르는 것처럼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건물은 얼마지? 이런 건물은 누가 살지? 앞으로 누가 더 많이 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도 비슷하지만 내가 마트에 가서 케찹 사는 거, 물건 고르는 것처럼 내가 투자할 투자처를 찾는 게 같은 개념이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도 되나? 빌라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그 오피스텔도 원룸이랑 아파트 이렇게 주거 인원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나는 큰 돈이 있어서 오랫동안 돈을 다른 데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면 빌라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고정적으로 버는 게 가장 적합한 전략이겠구나. 혹은 나는 이제 주택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 무주택자 자격이어야 하면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주택을 안 가진 게 된대요. 오피스텔은 주택에 안 들어가니까 무주택자 요건이 돼서 청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산도 불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에 따라서 뭔가 어느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가 달라지니까 그게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돈은 없지만 지금 아무도 부동산에 투자를 절대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만큼 몇 천과 몇 억을 모으면 더 많은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그게 저의 35 이후의 삶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양식에다가 자산 증식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지금 태블릿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35세 1억 2천을 모으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연봉이 이제 1년마다 얼마씩 성장할지 혹은 부수입을 얼마나 늘릴지 이제 부채를 얼마나 갖고 이제 자산을 얼마나 투자할지 해서 1억 2천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사실 우리가 비전스쿨을 배우면서 연간 버킷리스트로 이제 연도마다 계획을 세우지만 제 35 이후의 삶은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목표만 적혀 있었는데 1억 2천을 모은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까라는 질문이 생겼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40살 정도에는 한 5, 6억 정도의 가액을 가진 실거주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현실적인 제 목표가 생기면서 그때 되면 아이가 한 8살쯤 되지 않을까? 현실적인 목표를 좀 세워보고 그렇게 되면 35부터 이제 6억을 모으기까지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 아비치는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청약통장 가입하라고 쪼고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장기적인 목표잖아요. 저의 11년 뒤의 삶인데 지금 생각해보는 게 오히려 지금의 의지를 좀 더 불태워주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래야 좀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어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다. 박수 치게 되네. 엑셀표를 봤거든요. 데이터 최적화할 때 빨리 전자책. 전자책 써보겠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공부하는 방식이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방식이 적합한 되게 딱 표본인 것 같아. 지금 시절이기 때문에 예선이가 너무 빛날 수 있는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참 복 받았다. 달란트가 이렇게 시대성에 딱
찰떡인 사람이 잘 없는데 진짜 복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언젠가는 여러분은 자이든 타이든 부동산을 공부할 겁니다. 타이로 공부할 때 언제일까요? 집사를. 언젠가 전세를 들어가거나 월세를 들어가거나 내 집을 사거나 청약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 이때는 타이에 의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공부고요. 자의에 의해서 공부할 때는 스스로 그 모든 제도와 어떤 것들을 공부할 텐데 이 질문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부동산을 공부를 미리 해놔야 될까? 왜 지금부터 부동산은 다른 자산 말고요. 투자처 말고 부동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 공부의 주제가 될까? 가장 근간을 이루는 뭔가. 저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틀에서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주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흔들리면 나머지는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아직 잘 몰라서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1층이잖아요. 생리적 욕구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찾아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주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고방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나? 주거 형태를 공부해 놓으면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주거가 가장 골조가 되는 나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요. 나라를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 땅이 필요하죠. 땅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람, 그리고 구역, 섹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곧 주거 형태의 출발점입니다. 이거는 석기 시대 때부터 있었어. 인간의 본성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어떤 자산의 비율이 높아서 부동산 공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 세계의 부동산만 공부해보면 그 나라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가 다 이해돼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 땅이 넓죠. 그죠? 집이 클 수밖에 없겠지. 땅이 넓으니까 미개발 지역이 많을까 적을까? 더 많죠. 그래서 도로가 길까 짧을까? 길죠. 도로가 기니까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중요할까? 미간이 중요할까? 그렇지. 오래 가니까 짐이 많아야 될까? 짐이 적어야 될까? 그래서 픽업 트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포드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부동산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포드의 산업이 바뀌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미개발 지역이 줄어들수록 도로 사이사이의 도시가 많이 건설될수록 픽업 트럭은 줄어들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가 가장 1등 먹는 거야. 롱레인지가. 그래서 미국이 되는 거다. 근데 그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는 진짜 많이 가도 한두 시간에 다 끝나요. 땅덩어리가 좁아서. 심지어 4시간 반, 5시간이면 끝과 끝을 달려. 그래서 픽업 트럭보다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예쁜 거, 또 승차감, 승하차감. 승하차감. 다니려면 차가 작아야 공간도 많고 도로 간 간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을 닮아갈 겁니다. 소형차에 대한 니즈가 나타날 거야. 특히 서울 지역에 살수록 주차하기 쉽고 경차 혜택이 있고 또 주거단지조차 지금 24평이 이제 안 팔려. 18평이 지금 주요 부동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18평도 우리 이제 오피스텔 사는 사람한테 꿈의 평수가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주거 형태가 좁아지고 개인화 될 겁니다. 차도 그렇게 바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건 한 나라의 생활 양식 전체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골조가 작아진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건축 자재가 경량화되고 있고요. 내진 설계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경량화는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건축 자재가 가벼운 걸로 많이 만들까? 이유가 뭘까요? 물류비는 한 절반 정도의 정답인 것 같고 재료비 정확하게 말하면 땅덩어리가 좁아요. 한 번 만들었던 건물을 다시 짓는 경우가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다르게 말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거야. 낙후된 애들을 새롭게 만들 때 가장 큰 비용이 뭐냐면 너무 단단하게 지어놓은 건물들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빨간 벽돌로 이렇게 교차해서 진짜 튼튼하게 지었잖아요. 그거는 미국식이야. 미국식이 좋아 보여서 우리가 따라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철거 비용이 너무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 안 살래가 되는 거죠. 개발적으로 보면 다시 팔 걸 생각했을 때는 철거하기 쉬운 건데 튼튼한 거가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듈형 벽돌로 다 만들거든요. 건축 자재 아파트도 다 이렇게 만듭니다. 철거가 되게 쉬워졌어. 그래서 여기에 폭탄 설치해가지고 탕 하면 다 없어지는 거 있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골조가 바뀌고요. 소재가 바뀌었어요. 시멘트의 수요가 옛날보다 줄어들겠죠. 시멘트가 옛날보다
덜 중요해졌네? 야, 앞으로 건설 사업에서 시멘트가 빠질 수도 있겠다. 모듈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 건설사들이 시공할 때 시멘트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까,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까가 핵심적인 기술이었는데 그 기술이 특허 내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거죠. 근데 이번 내진 설계가 왜 중요하냐? 어차피 오래 못 쓸 거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빨리 다시 지어야 되니까 일본들은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소재이면서 지진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지만 원할 때는 내가 철거하기 쉬운 소재들을 기술들을 일본은 특허를 다 갖고 있어요. 세계 특허로. 그래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들이 한국 건설사로 지금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내진 설계라는 키워드가 건축 전체에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앞으로는 일본에서 있었던 그 진원지라 하거든요. 지진 진원지가 야금야금 한국으로 오고 있거든요. 이 야금야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조만간, 제가 느끼기에는 조만간 내진 설계가 아니면 집을 못 지을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쪽 투자는 옳지 않다. 부동산적으로. 여기서 먼 쪽으로 갈수록 오래 부동산 가치가 살아남겠죠. 이왕이면 부산에 뭔가 새로 짓는다면 내진 설계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느냐가 이제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다 9도, 8도 정도에 있는 이런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았던 건축회사의 기술들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걔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신세계 건설과 업무 협약을 맺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신세계 건설들이 얘들 업무 협약을 가지고 이 부서로 흡수하려고 하는구나. 배우려고 하는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인 거죠. 이런 거가 지금 우리한테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가 바뀌는 것도 앞으로 부동산이랑 연결이 될 거. 흡수가 많아지고 화재가 맞아.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한 그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아파트 리에서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회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하 주차장 화재 관련된 것들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번에 특허를 발표했다 이런 게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재개발, 리모델링에 있어서 그게 엄청난 이슈일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는 지인분 중에 건축사분이 한 분 있는데 그렇게 주구장창 베네치아를 자꾸 방문하는 거야. 왜 가세요? 했더니 뭘 공부하러 갈 것 같아. 물 잠기는 있는 도시로 유명하지. 거기서 야금야금 이제 부자들은 배수 시설이 있는 바닥면을 설계를 해가지고 다 침수인데 자기 집만 멀쩡한 거야. 그래서 그게 왜 그래 됐냐면 우리나라도 그냥 따라한 거지. 콘크리트가 있으면 결국에는 싱크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다 보니까 이 물이 밑으로 못 빠져. 그 위에 자꾸 넘치는 거죠. 그래서 건축적으로 보면 지하 주차장이 가장 위험한 시설이 될 거다. 아마 그렇게 다 잠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소재를 써야 되는 거야. 돌 자체에 화강암이나 현무암 같은 걸 많이 써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근데 어떤 특수한 공법을 해야 그 경도가 유지되면서 구멍이 있게끔 하는 그런 특수 용액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도 제가 국가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본 겁니다, 이거는. 딱 그 보고 내부로 본 건데, 나라에서도요, 이제 광역시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바닥면을 이렇게 다 공사해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번이 강남입니다. 강남 전체가 지금 물난리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이 바닥을 바꾸지 않으면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금야금 가장 땅값 비싼 때부터 이걸 시도하려고 지금 국가 예산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보고서상으로 2030년부터 이제 바닥을 바꾼다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훨씬 더 좋은 단지가 거기부터 발달이 되겠죠. 이런 것도 베네치아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10년을 내다보고 공부하고 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동산을 잘 알고 있으면 한 나라 문화 양식을 알 수 있고요. 그 문화 양식 때문에 경제적인 연관성, 이런 나비 효과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다 추적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연관되는 책이나 지식들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근데 이게 다 제로에서 새롭게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미 과거의 형태로 다 돼 있다. 번역해서 미리 공부해 놓는 게 경쟁력이다.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출판사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쪽 니즈가 많을 거니까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미리 모아놓고요. 그거 관련된 책을 쓸 수 있는 작가님들을 미리 섭외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고 지금 냅시다 하면 딱 바로 2주 만에 책이 나올 수 있게끔 스탠바이를 하려고 작전을 다 짜고 있어요. 이런 타이밍을 노리고 이제 시장성을 보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영역이 넓잖아요. 특히 저는 잘 모르니까 크게 보이는데 그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게 딱 영역이 어딘지가 좀 궁금해요. 부동산 공부?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매매인지 뭔지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디부터 시작? 제일 좋은 건 강대숙을 듣는 거야.
그리고 실제적인 팁을 한번 말해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형태를 먼저 공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피스텔 살고 있잖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꼭 공부해놔야 돼.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안에 어떤 내가 내는 관리비 형태 중에서 내가 나중에 퇴실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뭔지, 그리고 이걸 청약과 연관 지었을 때 이 경비를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월세를. 그리고 주거 형태가 오피스텔과 원룸이 어떻게 다른지, 둘 중에 어떤 형태가 다음에 무주택자의 청약에서 더 유리한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살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을 공부하세요. 그 입지와 주소지와 뭘로 만들었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구조가 이거보다 더 좋은 어떤 구조가 더 있었나? 그리고 이 주변의 입지가 어떻게 되지? 평당 얼마지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부터 키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검색하면 다 나와.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 주상. 결국은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언젠가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건 경제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마다 이 성장의 궤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성장의 궤도는 지금 비전을 찾았고 그 비전으로 간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가 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멘토님이 보시기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경제 공부의 타이밍을 이때라 봤거든요. 이 비전과 맞닿아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것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을 때 그땐 진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그 경제 공부의 그 적절한 성장의 궤도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하루라도 빨리 할 수도 있다. 지금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 왜냐면 그게 에너지가 적으면 적은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경제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왜냐면 내가 경제 공부를 왜 강조하냐면 다른 공부와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경제 공부는 시의성이 있다는 거야. 지금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공부야. 시의성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 전공 공부나 내 일에 대한 공부는 지금 해도 되고 다음 해도 언젠가는 내가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시기가 와. 근데 경제 공부는 시의성이 있다 보니까 이 한 달 안에 이 공부를 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공부가 돼. 그래서 그 경험은 지나고 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코로나 직후의 주식시장은 다시는 안 오는 시장이야. 코로나 3년 반의 주식시장은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이거와 비슷한 사이클이 다시 등장했을 때 나는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공부를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 내가 1 남았다 그러면 1의 공부를 하면 돼. 뭐 영어라도 하나 외워. 그거라도 하면 돼. 마스터를 하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버릇 중 하나가 아예 배제를 해요. 집중하고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다 보니까 그런 뭐랄까 그게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에너지를 좀 남겨놔야. 이거를 블루타임의 한 영역이라 생각하지 말고 놀이로 만들어야 돼. 놀이. 쉽지 않다. 지금 내가 늘 하는 게 공부가 이거거든. 나는 지금 AI 전문가가 아니잖아. 근데 AI 공부는 재밌게 즐기듯이 그냥 툭툭 건드리듯이 하고 그냥 끝내거든. 다 몰라도. 그러다 보면 야금야금 얘가 나한테 더 중요한 어떤 요소로 돌아올 때 그때 본격적으로 엔진을 돌려보는 거지. 근데 그 사전 작업이 안 돼 있으면 격차가 너무 커서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 높아져 있어. 그래서 이 분야는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툭툭 잽을 날릴 수 있는 재미의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독서 영역 확장에서 가로로 갔을 때는 범위 확장, 두 번째 지금 깊이 확장을 하고 있거든. HR 쪽으로. 영역의 확장에서 제일 끝에 있는 역삼각형의 제일 모서리에 있는 얘를 공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방식을 골든타임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야 돼. 골든 아니면 로스 타임으로. 그러면 저는 이거를 예전에 제가 쓰던 방법은 그거였거든요. 마인드맵에서 서로 예를 들어 주상의 HR 시장이랑 나의 경제 공부를 연결시키기 하면 어떤 미국의 고용 정책이나 아니 우리나라의 고용 동향부터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미국의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 지표가 경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고 우리나라도 중요한 요소일 테니까 그런 것들 연결되면 HR 시장도 오히려 더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럴 것 관심 같아. 있는 이런 경제니까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데. 이게 조금 진이 알겠어. 조금 연결 좀 찾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를 조금 더 면밀하게 공부해보면 알 거야. 사람들의 휴먼 리소스를 탐색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HR의 역할이잖아.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금의 HR 업계에서 1위가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피로해 있다. 되게 피곤해 한다. 그래서 능률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회사가 뭐 영양제를 사줄 수는 없잖아. 무한대로 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운동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본질적인 원인을 쫓아가면 뭐가 나오냐면 집과 회사의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부동산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은 여기서 하는데 저기 경기도 외곽 인천에서 출퇴근해서 4시간 정도를 출퇴근 시간에 에너지로 써먹고 있는 거지. 결국 일에 써야 되는 이제 생산성 있는 에너지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정신 좀 차리고 2시간 이후부터인 거야. 회사도 손해고, 그리고 예시적으로 당연히 투입할 수 있는 생산성의 시간이 9시간 중에 뭐 3, 4시간밖에 없으니까 능률이 떨어지겠지, 의욕이 떨어지겠지, 성과가 안 좋아지겠지.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적인 일 때문에 이 출퇴근의 거리라는 역학적인 관계 때문에 능률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HR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거지, 회사에. 재밌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이게 다 내가 공부가 다 연결돼 있다는 게 이런 거야. 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이게 걸리지 않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나 쫓아가 보면 대부분 체력적인 거고 마인드셋이 좀 안 되는 거 그런 건데, 마인드셋이 안 되는 게 체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때문이거든. 왜 체력이 왜 떨어지나 했더니 가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4시간, 5시간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다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 환경이 되게 중요하구나. 부동산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회사 근처에 집을 얻을 수 있는 이제 대출 제도를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햇살론이나 뭐 이런 게 그런 기초 생활에 바로 위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대출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목 중에 가면 그게 있어. 집과 출퇴근 거리가 얼마 됩니까? 라는 항목이 있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원리들이 숨어 있구나, 이런 걸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개념의 공부가 아니고요. 이거 공부 잘 해놓으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구나를 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많은 문제점 중에서 나의 달란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여기구나를 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교육적으로 돕든 자원적으로도 뭔가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는 복음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약간 휴식적인 개념에서도 부동산이나 경제 공부를 시작하면 보이는 세계가 그 그렇겠네. 경제 스쿨을 경험한 예선이는 공감하겠지만 마트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게 달라지고요. 정말 편의점만 가도 볼 수 있는 게 달라지고 길가에서도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심지어 정말 이렇게 어디 그냥 아이쇼핑만 갔는데 내가 평소에 보던 관심사는 정말 내 것만 같다면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의 상황들이 지금 마트 진열에 어떻게 바뀌어서 반영이 됐는지가 보여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일 거야. 나는 늘 마트 가면 보거든. 아, 지금 농심이 이기고 있네. 오뚜기가 이기고 있네. 그리고 짜파게티가 왜 3줄에서 5줄이 됐지? 이거 따라가 보는 거지. 그리고 유제품의 라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밀가루 가격 때문에 우유가 지금 많이 팔릴 수밖에 없네, 적게 팔릴 수밖에 없네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현상 자체만 보는 사람들은 경제를 이제 모르는 거고, 아, 근데 딱 좋은 것처럼, 아, 삼겹살 값이 올라갔구나. 아, 비싸네? 안 사 먹어야겠다.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이게 왜 올랐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적으로 부동산을 볼 줄 알고 부동산을 알게 돼서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알게 되고 앞으로 무엇을 원하게 될지를 알 수 있어. 문제 해결점과 해결 방식을 알게 되는 거고, 문제의 해결 방식을 잘 고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교회가 그런 것들을 나서서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기가 적합해지겠죠. 그냥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가 복음적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권만 더 들어볼게요. 혹시 꼭 해야 되는 분 있으면, 혹시 온라인에서 자기책 꼭 나누고 싶으신 분 있을까요? 마이크 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자, 소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2시까지인데 계속 오버하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1시까지 하고 싶은데 지금 다들 배고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자,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약간 내가 미니 특강을 해줘 버렸는데 다음에 해야 될 건 지금 헐려버렸는데 다음에 뭐 하지? 26일날 하려고 내가 남겨놨던 건데 나도 모르게 지금 말해버렸어. 미리 준비하지 말고. 새로운 거. 일단 소감 한마디씩 들어봅시다. 민성. 저는 역시나 너무나 좋았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주상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에너지가 좀 나왔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배분할지 모르는데 이제 경제를 어느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시기적인 것도 막 말해 주셨고, 딱 저도 그런 퀘스천이 저한테 있었는데
이거가 약간 막 풀린 듯한 느낌? 네, 저는 좋았고요. 평소에 이런 사람들이랑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각자만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하브루타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서 일단은 더 편안한 모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 나누면서 이제 질문도 주고받고 하니까 좀 더 책의 내용과 요지를 더 잘 파악하게 되는, 책을 더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오히려 되어 좋았어요. 그리고 대화 이렇게 나눔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또 조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좋습니다. 윤희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처음으로 끝까지 참석해봤는데요. 책을 읽고 나누면서 제 생각이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주변에 다 선생님들만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누구를 만나든 업무의 연장선이 됐는데 여기서는 교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저도 설 수 있고 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한 것 같아요. 넓은 세상.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승민 한번 해볼까요? 어, 일단 그 보람님이랑 하브루타 하면서 그 보람님이랑 굉장히 같은 생각, 보람님이 말씀하신 마음이랑 너무 같은 생각이고요. 책을 읽고 있는 책을 조금 더 잘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파생되는 대화들이 너무도 저한테 필요한 대화들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경제 공부를 혼자서 조금씩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되는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사실 그 밀양 독서 모임도 있는데 저는 여기 부끄부끄 하는 것보다 밀양 독서 모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어른들의 삶을 지혜를 좀 들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쪽이 마음이 더 간다라고 또 소희랑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한테 실제적으로 너무 필요한,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화들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와, 여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둘 다 다녀야지. 네, 둘 다 다녀야 되고. 진짜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특권 같은 게 아닐까? 둘 다 할 수 있는 거. 크리스찬 어른들이랑 이런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책을 나누는 건 너무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랜만에 왔습니다. 진주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 갔지? 저는 우선 저도 경제에 관련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었는데 이 책을 계속 좀 미루다가 읽어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했어요. 그냥 신청하면 알아서 읽겠지. 난 알아서 읽겠지. 뭐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겠지. 해서 실제로 읽어내서 되게 뿌듯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경제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됐는데 아까 주상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없는 걸 요즘 느꼈는데 어쨌든 좀 경제 공부의 시의성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러나 저러나 만나가지고 같이 약간 놀이하듯이 이렇게 해서 약간 파티원을 구해서 같이 약간 스터디를 2번에서 3번 정도 진행하면 안에서 다들 약간 그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준비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만나서 그냥 끝내자. 약간 좀 그런 실천적인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에 요한? 아직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아까 근황 토크 1번 질문에 저는 썼던 게 제가 가장 열심을 지금 쏟고 있는 게 성장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잘 살려면 챙겨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챙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갭이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 갭을 줄여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기본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또 여러 인풋을 받아가는 좀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상도 한번 들어봅시다. 좀 벽차를 많이 느꼈어요. 멘토님의 그
평소에 요즘 이제 멘토님이랑 좀 편하게 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늘 살짝 좀 돼 있는 느낌. 아 역시 맞아 내가 잊고 있었던 멘토님이었지. 아 그래 맞아 상대는 멘토님. 네,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리고 저는 대개포 이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왜냐면 저는 학습 공동체가 두 개 있는데 동기 모임이 있고 수료 동기 모임이 있고 이 후브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를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힘을 주는 곳이라서 최대한 안 빠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독서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지금도 저는 많이 받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어떤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말씀도 잘 못 보는데 책을 읽을 자격이 있나? 혹은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 시간에 말씀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주제가 그랬지만 이 부크부크라는 모임에서 독서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지식의 근본은 말씀이고 그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이다를 아마 연역적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 연결성이 결국 말씀과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경험을 꼭 한 번은 청년의 시절을 꼭 해봐야 되는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촘촘하게 창조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다스림 안에 나라는 사람을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좀 많이 느끼는 순간이 많아야 되고요. 이걸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방식이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왜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의 삶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쳐내기도 벅찰 거야. 근데 그 주어진 환경이라는 그 바운더리를 나의 주체적인 의지로 넘어서 보는 경험이 독서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관찰자의 역할이거든요. 그것만큼 쉽고 간단한 게 없습니다. 4시간 한 15,000원 투자하면 내 세상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데 이거 투자하지 않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독서하게 하신 이유가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여기에 이 부분을 문제 해결하라고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걸까요? 라고 고민만 하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고민과 연관되어 있는 책을 읽다 보면 해결점을 이미 만들어 두셨어요. 내가 읽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독서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겁니다. 진짜 생각하며 책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경외심을 더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을 때 독서가 너무 재미있어질 거고요. 즐겁게 될 거고요. 또한 시간이 될 때마다 나의 어떤 것들을 더 하나님 사람답게 개발시키고 싶어서 열정 있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독서할 때 말씀 보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요. 성경 읽으시면서 읽고 싶은 책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왔다 갔다가 잘 되면서 이렇게 읽어가고 노력하고 또 나의 어떤 삶을 정비해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방식이구나. 그걸 굳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과 보여줄 수 있는 실천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서 마음으로 이걸 잘 모르는 청년들은 잘 없는데 실제로 책을 읽고 삶이 변해가는 청년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시점이 왔을 때 굳이 내 입에 책 같이 읽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때문에 나도 책 읽고 싶은데 책 좀 추천해 줄래? 라고 하는 교회 친구들이, 지인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